안녕하세요. 점심시간에 함께하는 방송 딜사이트 런치박스입니다. 네, 오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저 혼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과연 박수연 아나운서 수습 배지 뗄 수 있을지, 위기일지 기회일지 오늘 방송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부분들 많을 수 있지만요. 예쁘게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투자자분들께 알찬 정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점심시간에 나눠볼 런치 토크의 주제는요.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서 흔들리고 있는 2차 전지주에 대해 얘기 나눠볼 텐데요. 바로 이어서 불만나는 리포트에서는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 결과가 이제 정말 임박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원전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면세 업종 중에 호텔 신라와 또 애플도 폴더블 시장에 참여한다고 선언을 했었죠. 현재 자리에서 애플 관련주 어떻게 봐야 할지 BH와 함께 짚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막힌 한 끼 투자에서는요. 자, 오늘장 흐름 좋은 방산주와 함께 건설주, 건자재주,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딜사이트 런치박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토크 주제는요. 트럼프와 2차 전지입니다. 함께할 두 분의 출연자 소개합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 박종훈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처음으로 혼자 원MC로 막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나 보니까 이제 마음이 막 지금 심장이 덜컹덜컹하고 있는데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좀 많이 묻어가도록 뭐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을 잠깐 보니까 네. 이제 수습을 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드는데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네. 거죠. 네. 자, 오늘의 주제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좀 다뤄볼 텐데요. 주말에 이어서 어제도 제가 뉴스를 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으로 뉴스에서 아주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미국 대선 당선 가능성이 유력해졌으니까 이렇게 계속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그와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할 경우 전기차 시장이 조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지 국내 증시의 2차 전지주 흐름도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입니다. 자, 박정훈 팀장님, 네,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어제와 오늘의 시장 흐름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트럼프 피격 사건 이 뉴스가 이제 벌써 조금 올드해졌어요. 벌써. 네. 너무 많은 곳에서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뉴스가 벌써 빈티지가 됐습니다. 빈티지. 근데 이 상황에서 네. 사실 지금 시장에 지난주 이제 미국 증시 장이 시작 전에 한번 보게 되면 네.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급등세를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고요. 프리마켓에서.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5%에서 6% 정도의 시작점 자체가 엄청나게 급등하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네. 그리고 뭐 에너지 섹터들. 그러니까 과거 이제 트럼프와 같이 있었던 이러한 트럼프 관련주라고 할까요? 이러한 네. 관련주들이 정말 좋은 흐름을 보일 것처럼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물론 장중에 많은 이제 변동성이 좀 있다 보니까 지수도 약간의 흔들림이 좀 있었고 약간의 뭐 되돌림 현상을 보여줬었던 테슬라를 비롯해서 물론 에너지 섹터도 괜찮았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죠. 아직은 이제 후보인데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금 현재의 시장의 흐름은 벌써 뭐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지지율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아무도 뭐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저는 사실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바로 저는 일론 머스크의 X, 그냥 과거 이제 트위터죠. 네. X인데 제가 화면 한번 준비를 했어요. 이거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정말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미 일론 머스크는 네. 프레지던트 트럼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네. 그리고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라는 이런 트윗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뭐 역사적인 또 하나의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 외에 뭐 과거 즉 금리를 정확하게 맞췄던 빌 에크먼도 네. 또 공개적으로 지지했고요. 제프 베조스도 공개적으로 좀 지지를 하고 뭐 여러 이제 유명 인사 또는 많은 기업인들이 공개적으로 좀 지지하는 모습이 좀 보여지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숟가락을 어디에 얹어야 될까? 저번에 이어 이번에도 숟가락 얹기 대회입니까? 그렇죠. 네. 예, 숟가락을 이분들도 이제 빨리 얹어야 네.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왼쪽 밑에 제가 또 화면 보시게 되면 이거 아주 조그맣게 나와서 제가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에 브레이킹 뉴스 속보로 네. 이제 트럼프 이제 후보의 런닝메이트죠. 이제 부통령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이제 지지가 이제 선정이 되는 JD 벤스 이분이 이제 상원 의원이에요. 근데 과거 사실 트럼프 후보를 공개적으로 좀 비난하기도 했고, 네. 네, 그러한 분이고요. 물론 아들과 또 나이가 같다고 합니다. 이분이. 예. 정말요? 예, 트럼프 아드님하고 오, 네, 네. 나이가 같대요. 저랑 동갑이더라고 보니까. 예, 저랑 동갑인데 그쪽에서는 부통령을 하려고. 예, 하여튼 자 그런 모습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여기다 빅토리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게 되면서 네. 이제 뭐 승리를 기원한다. 자 이러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지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정말 재밌게 제가 말씀을 오늘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 텐데 네. 바로 IRA 관련된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예상 시나리오를 오늘 조금 짜봤어요.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하게 되면은 지금 IRA 폐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물론 오늘 돈세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런 폐지와 지금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네. 어찌 보면 IRA에 또 속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전기차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런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우리가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을까? 그게 아마 시장에서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진행을 다 해주셨는데요. 네. 돈쌤은 이번에 시장 흐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주말에 트럼프 관련해서는 네. 사실상 뭐 미국 유력 대통령 후보가 피격을 당했으니까 전 세계 뉴스를 뒤덮은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제가 이제 자잘한 거는 뒤로 하더라도 이미 알고 계실 테니까 제가 네. 판단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대선에 관련해서 뭐 흐름이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6월 27일 날 있었던 그 토론회였는데 네. 예, 그때도 사실 트럼프가 유리해지는 중요한 국면이었지만 사실은 바이든의 그 라이든 모습이 더 부각이 됐어요. 트럼프 그쵸. 자체보다는 네. 바이든 저래가지고 되겠나 하는 우려가 쏟아지면서 그 이후에는 트럼프 우세도 있었지만 네. 후보 교체 이야기가 더 뉴스를 많이 리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도 뭐 트럼프한테 전혀 나쁘지 않은 국면이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중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사실상 확정의 단계, 아직은 엄밀히 말하면 공화당 후보가 아닙니다. 공화당 후보에 나가려는 후보 중에 한 명인 거죠.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하기 전부터 사실상 선거가 끝나는 초유의 사태가 좀 벌어지는 건데요. 또 게다가 미국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선을 포기하거나 재선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재선을 스스로 그만둔 사람이 한 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엄밀히 말하면 2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앞선 대통령이 이제 사망을 해서 승계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미국은 이제 현역 프리미엄이 커서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있었는데 그 신중론이 토론회와 이번에 피격 사건으로 사실상 조용해져 버린 것이죠. 네, 그렇게 된 건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바이든이 좀 굉장히 좀 나이든 모습을 보이는 동안에 네. 트럼프가 그 4년 동안 지난 4년 동안 정말 그 정제되고 숙련된 정치인으로 거듭났다는 느낌을 주는 게 제가 화면 좀 그 유명한 사진 좀 갖고 왔는데요. 2개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사진은 하루 종일 봤어요, 어제. 그렇죠. 네. 이 사진은 이제 거의 지구촌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네. 뭐 플리처 사진은 이제 확정 지은 건데 사실 이 사진 작가가 에반 부치라고 해서 이미 플리처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인 거죠. 그래서 총격 소리가 나니까 이 앵글을 잡기 위해서 뛰어가서 이걸 그대로 찍으신 건데 뭐 여담이지만
카메라가 소니의 알파9 그 마크 3라서 1분에 120장이 찍히는 우와. 사진이라서 저는 그냥 이렇게 찍다가 하나 네. 얻어 걸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뉴얼로 야. 찍으셨다. 초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거를 역시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하늘이 돋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고개를 살짝 돌리는 바람에 살았잖아요. 네. 그것도 돌린 이유가 그냥 자기가 이민자 관련 차트를 화면에 띄우면서 저 화면 한번 보시죠 하다가 고개가 돌아가서 귀를 스친 거였거든요. 와. 그러면 이민자 때문에 대통령도 한 번 됐었고 이번에는 이민자 때문에 목숨을 건졌잖아요. 트럼프는 이민자한테 잘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 그런 우연과 행운들이 겹치면서 지금 너무 분위기가 트럼프한테 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예전에 체포당했을 때만 해도 머그샷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찍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력 정치인이 체포돼서 머그샷을 남긴다는 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제 부끄럽죠. 정치 생명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걸 하나의 밈으로 만들어내는 게 트럼프였고 이제는 이 사진은 정말 대단한 게 모든 미국인들이 가슴이 울렁할 수밖에 없는 사진이에요. 네. 일단 네. 미국기가 펄럭이고 있죠. 네. 네. 그리고 경호원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또 여성도 있어요. 여성 경호원이 또 중간에 또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또 남자들만 있는 그런 옛날 느낌 아니에요. 그리고 총격을 받았지만 강인한 모습의 지도자가 있어요. 이걸 보고 국뽕을 느끼지 않을 아메리칸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네. 특히 공화당 사람들은 특히나 좋아하겠죠. 그리고 하늘 보십시오. 파란 미래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이거는 하늘이 내렸다라는 느낌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트럼프가 다음 날 골프로 치러 갔더라. 근데 캐디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신은 어제 저격범처럼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트럼프가 준비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든의 늙음을 집중하는 동안에 트럼프의 숙련도를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그리고 부통령도 일부러 젊은 사람 했잖아요. 부통령조차도 바이든의 늙음을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니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사법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 기각이 나왔더라고요. 기각이 나오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후보 교체뿐만 아니라 전략 교체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뭐 우리가 미국 민주당을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사실상 트럼프 2기를 조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연출 아니야? 너무 완벽한데? 막 이런 얘기도 있는 것 음모론이요. 같던데요. 음모론. 네. 근데 저는 음모론이 일단 재밌죠. 네. 일단 재밌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암살됐거나 혹은 공격을 받았을 때 음모론이 나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제일 유명한 게 케네디 대통령일 것이고. 그런데 제가 트럼프라면 그 음모론을 기획안이 만약에 올라왔다면 거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쵸.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판을 바꿔야 되는 건 오히려 바이든이지 트럼프가 아닙니다. 그러면 혹자는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 지금 그 저격범이 너무나 뻔하게 지붕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가짜로 숨겨놓고 진짜 스나이퍼는 따로 있다. 뭐 이런 말까지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야? 너무 유튜브용 어그로가 아닐까 네. 하는 웹툰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같고 네. 트럼프 입장에서도 정치공학 입장에서 지금 토론회 이후로 리드를 하고 있는데 굳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만약에 실수해서 맞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에서 날아가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오바라고 보고 네. 특히 제가 또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네. 예전에 미국 하면 또 나오는 사진 그 이오지마의 그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준비한 사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오, 책에서 봤어요. 이거는 이제 다음에 아마 미국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미국 아메리칸 히스토리의 표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진이 나왔다는 거죠. 예. 어떻게 이런 게 나왔을까? 그래서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중도층의 마음을 많이 울렸다라는 얘기를 듣기는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소셜 네. 같은 데도 엄청나게 반응이 있었고요. 특히 중국은 트럼프를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중국 사람들이 대단한 게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2시간 만에 티셔츠가 나오더라고요. 저 그림으로요? 예, 예. 전에-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아니 그 전에 머그샷도 나왔어요, 사실 네. 티셔츠. 그러니까 출력 네, 가능한 건 다 맞아, 맞아. 나와가지고 네. 심지어 미국인들이 입고 다니는 인증샷이 벌써 네. SNS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봤어요. 문신을 했다고. 보여주시면
그리고 아, 이제 저렇게 네, 와, 이미 입고 대박이다. 다니고 있는 거죠. 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또 심지어. 저거는 네. 뭐예요? 저 고흐 사진 같은데. 이제 귀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정치계의 고흐다. 뭐 이런 저 귀가 이제 아, 다쳤으니까. 자기 귀를 내주고 네. 이제 대통령을 얻었다 이런 아. 거죠. 해바라기 물론 뭐 그려야죠. 고흐는 살아있을 때 돈은 못 벌었지만 트럼프는 살아있을 때도 돈을 벌고 마지막에 권력까지 지는 그 정치계의 고흐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을 좀 뭐 심지어 문신도 하는 장면이 있고요. 보면 참 이런 거 보면 그 중국의 생산 시스템과 미국까지 가는 저 배송 시스템이 이게 또 세계화의 상징 아닌가. 네.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의 티셔츠를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좀 아이러니한 재미가 있었다. 저는 또 이거 뭐 계속 우리 정치 얘기해서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의 엄청난 큰 포인트가 뭐였냐면 바이든한테 쏠려 있던 거는 너무 노쇠한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언행 뭐 말에 있어서도 또는 토론에 있어가지고 약간은 조금 버벅거리는 네, 그런 인지 모습.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네, 같아요. 근데 트럼프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막 그치, 이렇게 완전 했잖아요. 삭발됐죠. 네. 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처음에 그 화면만 제가 봤어요. 네. 근데 F 단어를 쓰길래 어. 야, 저 상황에서 욕을 하시나? 저는 욕이 그랬어요, 나올 수 처음에. 있는 상황이 좀 누가 날 쐈어. 그럴 수 야, 있을 저 것 와중에 욕을 같기도 한다고? 네. 제가 이랬는데 그게 네. 욕이 아니었고 네. 파이시라는 네, 파이시. 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나이를 잊어버릴 만한 엄청난 강인한 모습. 이게 이제 바이든과의 하나의 그런 그게 모습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숙련도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신도 당황을 해서 몸을 숙였는데 일단은 보니까 죽진 않았어. 그래서 경호원들이 다 둘러싸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기잖아요.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기다려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야, 고개를 들고 참. 파이트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치가 뭔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진을 한 장 남겨야 된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그 총알이 더 날라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네. 거기서 경호원들을 좀 밀어내고 네. 그 한 다음에 내려왔잖아요. 그거 보고 트럼프는 이제 사실상 진짜 달고 다른 프로페셔널 정치인으로 됐구나. 자, 그럼 정리를 네. 해보면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당선 가능성은 거의 확실해진 거고 트럼프 전 이러고 대통령은 떨어지면 이관 큰일인데. 보람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어쨌든 앞으로의 시장 흐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 트럼프 전 후보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제 대응이 엄청난 호응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 2차 전지주 흐름이 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전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지금 뭐 아마 시장을 보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테슬라가 가장 관심이 많은 지금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물론 과거에도 관심이 많았고 국내에도 2차 전지 전기차에 관련된 그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은 분들께서 뭐 테슬라를 하나의 바로미터로 보고 네. 또는 뭐 비아디에 대한 판매량을 보고 이렇게 전기 자동차 또는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상황. 네. 그 리튬 가격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관심이 뭐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자,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로보택시에 관련돼서도 뭐 일론 머스크가 2달 연기를 했다. 네.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한번 먼저 보고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뭐 2달 연기했는데 뭐 디자인 변경 그리고 뭐 자랑할 것들을 내가 좀 세팅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너무 명확하게 네. 또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상 이제 로보택시 일정을 연기한 후에 크게 빠졌습니다. 8% 네.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지금 뭐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이제 네. IRA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 지금 행정부와 완전히 결이 다른 그 어떠한 그 공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상황에서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낮추겠다 또는 IRA를 폐지하겠다 내가 취임하는 첫날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맞아요. 자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보조금에 관련된 친환경에 대한 보조금 뭐 여러 이제 보조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상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거냐라고 저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좀 짜봤는데 이 IRA는 일부 폐지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요.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 네. 특히나 자국 우선주의 또는 자국 기업 우선주의가 적용이 되면서 테슬라만이 미국 기업이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부 삭감을 하면서
테슬라도 마찬가지. 네. 하지만 관세를 일부 다른 타국가의 기업에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좀 짜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자, 그 안에는 사실 로보택시가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게 2달 연기됐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 로보택시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설명드릴 게 바로 ESS 과정, 네. 예, ESS에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제가 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엄청난 시장의 관심도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에서도 정말 많은 지금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러한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와의 이 러브라인, 이 러브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네. 너무 사랑해요. 지금 둘이서. 네. 이런 상황이 앞으로 테슬라에게는 어느 정도 수혜가 갈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 국내 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테슬라와 연결이 돼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2차 전지가 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도 정말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자, 그 부분도 뒤에 가서 뭐 자료로 같이 한번 또 보는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린이다 보니까 사실 IRA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전기차 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제가 알아들었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얘를 폐지하겠다 하면 사실상 전기차를 만드는 그런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리 달가운 소식이 아닌 거잖아요. IRA가 뭐 2차 네. 전지나 배터리만 관련된 건 아니고 미국이 이제 안보로 생각하고 있는 기술들을 네. 미국에서 제조업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비싸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시장의 한계를 이제 보조금을 줘가지고 어떻게든 미국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제도였는데, 사실 이거는 미국 중심으로 가는 거는 트럼프가 뭐 자국 우선주의고 뭐 바이든은 외국 우선주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방식이 다른 거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시장은 안 하려고 하니까 돈을 줘서 하는 것이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돈을 주는 것보다 기업의 부담 자체를 줄여주면 된다. 그 세금을 줄여주는 거죠. 감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방법이 결론은 같은데 목적은 같은데 미국 내에서 에너지 안보 뭐 혹은 기술 안보를 지키겠다는 목적은 같은데 그 수단이 보조금을 주는 것이냐 아니면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냐 그 차이인데, 지금 현재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은 예전에 아직은 모른다고 하지만 84년도에 네. 비슷한 일이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 열흘 정도 치료를 받고 다시 나와서 선거를 했는데 네. 84년 결과를 보시면은 제 준비한 사진 좀 띄워주시면, 제가 그래도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 기억입니다. 84년 기억인데 네. 캘리포니아라고 하면 가장 딥 스테이트잖아요. 민주당에. 근데 캘리포니아가 굉장히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딥스테이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우리로 치면 이제 네. 우리도 딱 어디는 어디가 강세다 그쵸, 이런 게 그쵸, 그쵸. 변하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가장 유명한 곳이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민주당이고 텍사스나 이런 쪽은 이제 공화당이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미국은 대의원이기 때문에 270명의 대의원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레이건은 525명을 그러니까 다음 후보였던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나요. 먼데일 후보는 거의 기억도 못해요. 13명 확보입니다. 13명 확보면 주 하나 정도, 주 2개 정도를 리드했고 나머지는 전국이 통일됐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 당시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그 나왔던 84년도 하이퍼 인플레이션하고 싸움이 계속되던 시기였고, 네. 그러고 유력 대통령 후보가 공격받았던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닮았고 지금 현재도 이거랑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건 여론조사는 좀 사람마다 다르게, 이건 결과니까 변하지 않지만 그건 좀 봐야 되겠지만 사실 70% 가까이,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 7개라는 곳에서 네. 지지율이 47%를 넘어가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47%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3, 42는 나중에 까보면 뒤집어질 수 있는데 네. 47로 1등이 리드한 데는 바뀌지 않았다. 근데 그런 데가 갑자기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럼 뭐가 다르냐?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건 오케이, 인정을 하겠다면 IRA를 떠나서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정책의 색깔이 뭐냐? 그래도 다행인 게 우리가 4년 한번 겪어봤잖아요. 겪어봤는데 그때 2017년에 뭐 했습니까? 감세를 했잖아요.
법인세를 35%를 21%까지 낮추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하다못해 우리 코스닥도 57% 올라가던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감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5에서 21을 낮출 때보다 21에서 15를 낮추는 건 조금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소득세를 줄이자. 이제 소득세는 이제 내가 내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표심을 이제 건드리는 거겠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는 건 똑같은데 걷는 거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아 이거 인플레이션이 더 자극될 수도 있고 재정 지출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해서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고는 있는 데다가 또 게다가 지금 세금을 줄이면 정부는 무슨 돈으로 운영을 네, 하냐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관세를 늘리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60%. 사실 중국산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 외권은 한 10% 정도인데 이게 맞고 틀리고는 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는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먼저 던져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게 현실적인지 아닌지 계산하고 있는 사이에 지지자들이 이끌어가지고 표를 만들어내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소득세를 줄이고 관세를 높이자라는 건데 그래서 관세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정부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레이건하고 얘기를 하는 게 레이건 때도 대표적인 게 감세를 해서 네. 생산을 늘린 공급주의 경제였잖아요. 아마 트럼프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그냥 미국에 와서 하면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미국에 와서 하면 법인세가 외국보다 싸면 미국으로 올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목적은 똑같습니다. 목적은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에 직접 갈 수 있는 국가와 산업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좀 관세 부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좀 높아지는 압력이 생긴다면 무역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압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 뭐 이 정도 미국하고 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좀 투자 전략을 생각해 그러니까 보는 게 우리도 좋겠다. 자동차나 배터리를 안 그래도 그러고 늘리고 있는데 미국의 네. 생산 시설을 더 늘릴 필요가 있겠죠. 네. 미국에서 만들면 관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조금 여기서 보통. 조금 더 네. 이어갔으면 좋겠는 게 네. 오늘 IRA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팀장님이. 네, 네. 그래서 계속 좀 이어가 봤으면 아, 하는데요. 예. 네. 아니 근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사실 너무 유익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는 보조금을 주겠다. 네. 근데 트럼프는 그냥 이럴 수 있어요. 야 관세를 안 매기는 것만으로 너희도 고맙게 생각해라. 네. 이럴 수 있거든요. 돈은 우린 못 주고 관세를 우리가 너한테 50% 60% 부과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세금이 진짜 무서워요. 예,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러한 부분에서는 완전히 이게 결이 좀 다른 이러한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세금에 관련된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 제가 뭐 한번 띄워주시면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긴 해요. 예상 시나리오긴 한데 지금의 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IRA 보조금 일부 좀 삭감을 하면서 일부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상쇄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 있고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서 테슬라를 약간 밀어주는 차라리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친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로보택시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 뭐 가속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이 테슬라의 지금 트럼프와 테슬라의 러브라인이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그 위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의 누적 운행 거리를 한번 보게 되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로보택시나 시장에서 정말 큰 프리미엄을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부분이 사실 1년, 2년 연기된 게 아니라 고작 2달 연기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보시게 되면 이 왼쪽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바이두고요. 네. 이 웨이모예요. 이 왼쪽 두 개는. 보이지도 않죠. 그리고 가장 큰 이 막대 그래프가 테슬라입니다. 이게 2024년 6월 기준이거든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거의 경쟁 상대가 되지도 않고 과거에 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독점적인 AI 칩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로보택시가 테슬라가 특히나 이러한 부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그러한 어떤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뭐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을 하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로보택시가 어떻게 발표가 되고 어떤 상용화를 거칠지는 향후 우리가 좀 시계를 두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제가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정말 따끈따끈한 기사입니다. 네,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다가 네. 뒤었어. 아, 너무 뜨거워서요? 네,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이게 폐쇄된 증기 발전소를 에너지 저장 배터리 시설, 그러니까 소위 메가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메가팩으로 전환을 한 거고요.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메가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들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에너지 분야, 그러니까 ESS 분야에 이게 2024년 2분기입니다. 네. 2분기가 과거에 이러한 어떤 스토리지, 그러니까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지금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나타내는 건데 이게 지금 1분기 대비해서 2배 넘게 급증을 하고 있는 엄청 올랐네요. 네.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하도 로보택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일부 약간 묻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이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ESS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가 일부 뭐 밤에는 우리가 뭐 힘드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에 일부 에너지 저장 장치가 꼭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결합이 되기 시작한다면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뭐 우리가 테슬라 외에는 네. 그닥 우리가 떠오르는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에너지 섹터나 에너지 기업들도 좀 있겠지만은 네. 지금 앞으로 우리가 방향성을 봤을 때, 특히나 이 미래 산업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테슬라의 이런 최근의 실적과 트럼프와의 이런 연결고리가 너무나도 견고하게 만약에 된다면 향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시너지가 충분히 나오고도 남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시장에서는 조금 더 테슬라 향의 관련주들을 좀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다고 말씀 주신 그렇죠. 거죠? 예. 네, 톤쌤 하실 말씀 있었나요? 그리고 네. 사실 뭐 테슬라는 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짧게 얘기하면 네. 대선 테마주가 됐죠, 사실은. 맞아요, 궁금해요. 네, 대선 테마주가 되어 버렸고 사실 트럼프라고 하면 친환경 정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지금 테슬라의 머스크하고 이제 트럼프는 러브라인이지만 테슬라가 가장 많이 올랐던 시기는 바이든 당선 시기거든요. 예, 그때 친환경 그건데 지금은 사실 그때는 전기차로 간 거고 지금은 최근에 테슬라가 굉장히 강하지만 그건 전기차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뭐 캐즘이 바닥은 찍었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바닥을 찍었다고 해서 예전 같은 그런 모멘텀을 갑자기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지금 가는 거는 한동안 AI 같은 것들이 달릴 때 소외됐던 것들이 이제 뭐 로보택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테슬라한테도 모멘텀이 좀 온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머스크는 지금도 한 달에 한 600억 이상을 트럼프 캠프에다가 후원을 하고 있고 네. 공식 후보가 된다면 더 많은 후원을 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대선 테마주가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 테슬라가 최근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2차 전지주의 방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테슬라가 전기차로 오를 때는 거의 비슷한 방향을 보여요. 네. 그런데 테슬라가 다른 이유로 오르면 이제 이거는 전기차가 늘어난 게 아니라 뭐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아까 메가팩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메가팩은 연결성이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RA가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네. 얼마나 어떻게 줄일지 로드맵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배터리는 조금 이게 뭔가 내달리기에는 약간 불안함이 있지 않을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된다는 예.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주가의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줬을 때는 네. 사실 기존에 있었던 산업에서 들어오는 기업들보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산업을 먼저 나아가는 그러한 기업들의 신성장을 주가가 해야죠.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측면이나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있었던 산업에서 만약에 어떤 기업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미 이 산업 자체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물론 웨이모나 여러 어떤 시행착오가 겪었던 그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테슬라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로보택시라는 이 산업에 진출하게 된다면 어찌 보면 지금 세상에 있지 않은 새로운 어떤 산업의 진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에서 정말 많은 분석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올해 안에 뭐 물론 2달 연기가 됐습니다만 뭐 10월 안에는 어느 정도의 그 여러 뭐 IB들부터 해가지고 뭐 이 시장 규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을 아마 계산을 하고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아마 미국 시장에 특히나 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 접목이 되면서 그 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아마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로봇 얘기도 나왔고 2차 전지 얘기도 나왔고 전기차부터 다양한 얘기들이 좀 오갔는데 2차 전지 그리고 또 바이오, 로봇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네. 앞으로 좀 전망 얘가 좀 괜찮다 하는 애가 있을까요? 특히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 로봇택시는 사실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거기는 뭐 설명을 잘 해주셨고 그 트럼프 1기 때 의외로 또 좋았던 게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이고 이제 미국 쪽에서 결론이 나온 게 딱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통령이 사실상 결론이 나온 것 같고 그리고 파월도 금리 인하 9월을 거의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금리 인하의 시작과 트럼프의 시작이 이제 맞물리면 바이오한테 뭐 나쁠 환경은 별로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에서 기회를 찾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 세 개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네. 야.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예, 이게 지금 수능보다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바이오와 이제 로봇 두 개를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물론 좋지만 네.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마 바이오와 로봇이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너무 중국의 점유율이 너무나도 이제 센 상황이기도 네. 하고.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밸류 체인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확보를 해놓은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좀 우리가 시차를 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저도 바이오 주식을 로봇 볼 때 우리나라 2차 전지가 23년 초반에 그렇게 상승할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였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위에 이제 쌓이신 분들이 많아요. 예, 이제 그래서 저는 그런 매물대가 많은 종목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오르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많은 거는 오르면 또 하고 오르면 또 하고가 자주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전지는 적어도 두 가지는 확인을 해야 된다. 일단 캐즘이 더 이상 이제 먹히지 않는. 그래도 이제 수요는 그래도 살아난다. 라는 게 확인이 되고 두 번째가 트럼프가 IRA를 어디까지 어떻게 건드릴 것인지. 그러면 계산서를 찍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쯤 되면 한번 해볼 만할 거고 그 확인되면 2차 전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건 바이오 쪽이라서.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너무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희 한 말씀씩 남겨주시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쌤부터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트럼프 2기를 준비하자. 트럼프 이기를 준비하자. 트럼프 2기를 준비하자. 저는 이제 사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네. 이제 트럼프의 해답은 앞으로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시대가 온다면 해답은 자국 기업의 우선주의다. 그러니까 좀 테슬라 얘기를 오늘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런치 토크에 나와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만나는 리포트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시청 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준비된 리포트 함께 살펴보시죠. 요즘 두산 로보틱스와 체코 원전 관련해서 뜨겁게 다뤄지는 종목이죠. 메리츠증권에서 다룬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DB금융증권에서 나온 호텔 신라의 면세 매출 관련 이슈, 마지막으로 메리츠증권에서 정리한 BH 소식까지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종목 관련 소식으로 알차게 꾸려봤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입니다. 불만나는 리포트 시간인데요. 오늘도 주식장에서 핫하게 다뤄질 이슈들 더욱 뜨겁게 불만내주실 기업공시연구소 변형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고 네. 저희가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첫 소식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로 열어볼까 하는데요. 리포트에 엄청 퍼렇게 써져 있는 글이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분할합병 오해 마세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리포트 얘기할 때 좀 분할합병 관련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 소식 세 번째 페이지 보면서 짧게만 관련 이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원전 수주 기대감들도 부각되면서 주가 좀 좋았는데 네. 갑자기 두산그룹의 지배 구조를 뭐 재편한다. 그쵸.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알짜 종속회사인 두산 밥켓을 떼어내서 여기를 두산 로보틱스와 붙인다. 자, 이 발표가 좀 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소폭의 좀 조정을 좀 받았고 오늘은 네. 전반적으로 원전 섹터가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만 이번 건 좀 논외로 하더라도 네. 최근의 어떤 주가 흐름들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과연 이제 좋은 것인가 또는 좋지 않은 것인가. 자, 이 판단이 죄송합니다. 판단이 좀 아닙니다. 불분명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리포트에서는 좋다. 아, 뭐 영향은 제한적이다. 오늘 같은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겁니다라는 네. 어떤 강도 높은 어떤 메시지를 주는 리포트가 있는 반면에 기사 이게 보도 자료들을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좋지 못한 건가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7월 11일 날 두산 로보틱스의 분할 합병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유하고 있는 두산 밥켓. 그러니까 두산 밥켓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종속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뭐 분할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두산 밥켓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투자 회사를 만들어서 두산 밥켓의 투자 회사를 분할시켜서 네. 이 분할한 회사를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합병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 100주를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는 75.3주의 두산 에너빌리티 주식을 좀 받게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도 해서 두산 밥켓의 투자법인 지분 24.7주를 부여받게 되는데 좀 복잡하죠. 네. 결론적으로 좀 열심히 합병을 하고 난 따라가고 이후에 있습니다. 네. 24.7주의 이 두산 밥켓 지분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3.15주와 또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 100주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 3.15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두산 에너빌리티의 100주를 보유하고 있는 자들이.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연 이제 그 부분이 공정한가? 이 부분이 그러게요. 좀 논점이 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리포트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오히려 더 좋은 거고 여기도 해서는 차입금 규모가 7,200억 원 정도를 두산 밥켓에 소위 말하는 넘겨주는 형식.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차입금 감소 효과, 전체적으로는 한 1조 2천억 원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 과연 두산 로보틱스가 외형 가치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의 관점은 좀 차이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다소 고평가가 돼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상장 이후에 가치 반영이 굉장히 좀 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실적이 관련된 성장성들, 앞으로는 좀 더 커질 수 있는 역량들은 좀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배당의 매력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두산 밥켓의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2년간 어떤 배당 성향들을 봤을 때 912억 정도 받은 거 있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한 753억 원의 배당을 좀 받았는데 네. 지금 알짜 배당 이익들이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차입금은 일부 감소되면서 재무 구조가 좀 더 개선되는 효과들은 좀 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배당 지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관점에서는 유동성 확보의 관점들이 상당히 좀 불리한 구조. 그리고 지금 종속회사와 연결법인으로서의 어떤 이익 감소 부분들은 분리 이후에 그 영향은 좀 소폭 크게 좀 차이는 없다라고 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재무 수치로만 봐서는 좀 그렇고요. 근데 종국적으로 보면 두산 로보틱스와의 분할 이후 여기 관련된 상대적인 어떤 반대급부가 과연 적정한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믿지는 장사다. 저는 그렇게 왜냐면 보고 사실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 24주 정도가 이제 3주로 완전 팍 줄어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게 지분이 네. 좀 감소했다고 해서 그게 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지분에 대해서 이게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의 현재 상황들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전반적인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좀 단기간 좀 과밸류 상태에 좀 있지 않나. 그렇다면은 상당히 두산 로보틱스의 이 가치는 크게 좀 계상이 돼 있고 두산밥켓은 알짜인데 상대적으로 현재 어떤 재무구조 상태, 재산 상태를 좀 감안하고 시가총액 상태를 감안했을 때 이 비율로 해서 넘긴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전 손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의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네. 리포트 하단 부분에서는 오히려 차입금이 감소되고 있고 캐펙스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채권전 수주 받으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왜냐하면 원전 수주 받으면 전체 30조 원의 이 사업 규모, 전체적인 주기기 공급 매출 포지션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는 약 8조 원 정도의 신규 매출이 잡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른 것인데 두산 밥켓이라는 알짜 법인이 떼어내서 두산 로보틱스와 좀 다소 불합리한 이 합병 비율, 이 부분에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부각될 수 있고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불만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리포트는 사실 전 동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네. 자, 근데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긍정적인 이슈를 또 앞두고 있기도 하잖아요.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선 협상자 선정 결과 발표가 완전 코앞으로 다가왔단 말이죠. 네네. 자, 곧 있을 이 소식이 이 종목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 기대감들이 부각돼서 지금 원전 섹터가 강했던 이유, 지난주부터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도 강했던 이유가 바로 채권전의 수주 기대감. 이게 네. 15년 만에 해외 수주 기대감들인데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전체 사업 규모가 뭐 9조에서 30조까지 좀 확대가 됐고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수주가 확정된다면 정말로 국내 기업들에게 특히나 원전 기자재 업체, 뭐 주기기나 설계 업체들의 경우에는 낙수 효과, 즉 실적의 어떤 확장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대로 0.1%의 확률로 인해서 만약에 우선 협상자 대상에 취소된다. 즉 프랑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조정은 좀 불가피하다. 이게 단기적인 어떤 조정폭은 더 클 것이다라고 좀 보이세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좀 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네. 지금 체코 원전 수주를 놓쳤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져는 뭐 폴란드, 네덜란드, 로마니아까지 좀 이어질 수 있고요. 국내역 원전의 경우에는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실무안들이 확정이 좀 됐고 아직 뭐 국회 통과를 하진 못했지만 네. 우리나라 역시도 신규 원전 3기 플러스 소형 모듈 원전 1기에서 전체 4기가 아마 좀 건립되게 된다면 이 부분에 관련된 사업 탄력도가 또 한 번 수주 기대감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 관점에서는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기대성들은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네. 다만 이제 체코 원전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수주 모멘텀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크게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리포트 어떻게 한 줄 평 달아볼 수 있을까요? 네, 분할 합병 오해할게요. 좋진 않은 겁니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리포트 제목과는 완전 상반된 입장에서 대표님의 의견을 좀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신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신라 면세점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신라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또 갖고 있는데 맞나요? 자, 그러면 면세 매출 관련해서 꼭 들어봐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면세 매출 어떤가요? 우선 이제 목표 주가는 유지는 했지만 목표 주가는 좀 하향을 했고 네. 매수는 좀 유지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목표 주가는 하향시켰는데 네. 사라. 이건 좀 네, 어떻게 좀 장단을 맞춰야 될까? 위험한데. 현재 주가가 52,100원. 네. 지금 최근 기준에선 7월 4일에 51,000원 52주 신저가 이후에 현재도 역시나 바닥권에서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고 네. 다만 이제 호텔신라가 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다시금 단체 관광 허용 기대감들도 반영됐지만 네. 막상
기대감과는 다르게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하반기 실적도 굉장히 좀 미흡했고 왜 실적이 그렇게 안 좋게 나왔을까요? 일단 경기 변동성이 좀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전체 매출의 이 흐름들을 우리가 먼저 파악해 보면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면세 매출 부분이 전체 매출 포션의 한 85%, 호텔 레저 부분이 한 16.6%이기 때문에 주력 사업들은 면세네요. 거의 면세 매출에서 사실 이게 좌우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일단 과거에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 보따리상이라고 하죠. 뭐 따이공들이 굉장히 좀 면세 좀 안에서 대규모 쇼핑을 해가지고 여기 매출 인식 기여도가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양상들이 좀 더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바운드 수요라고 해서 지금 이 따이공들이 오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판매 수수료율도 상당히 좀 높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좀 매출 부분에 대한 2분기 전망치가 매출액 한 17%가 증가되는데 이익이 52.5% 감소된다는 것은 비용이 증가되고 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이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은 비용 고정 비용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요인들이 아닌가라고 보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부분들은 2분기 일본과 중국의 황금 연휴. 네. 그래서 이번 특수가 뭐 호텔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면세 매출도 늘어날 수 있고 이익 개선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치들이 현실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좀 현실화되는 관점에서는 네. 굉장히 그 영향도는 좀 미비했다라는 평가. 그래서 1분기와 유사한 실적 기조가 오히려 호텔신라의 실적 회복에 관련된 어떤 퀘스천 마크를 좀 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냉정하게 좀 본다면 2분기 실적 기조 이외에 3분기 실적, 계절적 성수기이긴 한데 네.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시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공주라든가 여행주의 경우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매출 부분도 있지만 안으로는 인바운드 수요는 글쎄요 이 더운 여름에 많이 발생할까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계절적인 성수기는 3분기 뭐 9월 달이라든가 10월 네. 이때는 또 중국인 관광객들이 또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 그땐 가을쯤이니까요. 그렇죠 10월에는 네. 또 국경절이 또 있고요. 그런 상황들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가장 크게 실적 회복에 아직은 더딘 양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흐름이 아닌가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라호텔은 면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지만 계속해서 안타까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제한적인 실적을 좀 돌파구를 찾아서 뚫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에 한 줄 평 달아주신다면? 네, 황금 연휴 특수에도 안 열리는 지갑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갑이 안 열릴 때는 좀 궁핍할 때 잘 안 열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항상 월말쯤에 지갑이 되게 단단해져서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호텔신라의 실적 부담이 좀 양호해지려면 전체적인 경기가 좀 좋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BH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이 많이 팔리면 BH 주가가 올라간다. 네. 이런 글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둘이 어떤 관계고 또 최근 BH 주가 동향이 어땠는지 가볍게 훑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BH라고 하면은 네. 사실상 뭐 옛날에 애플 대장주,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애플 대장주였기 때문에 아이폰 신규 모델이 출시되는 기대감들이 부각되면 BH가 좀 강한 네.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는데 딱 한 번 미스나게 작년 가을 아이폰 1호 모델이 출시를 했는데 네. 그때도 의지 이슈가 있었어요. 뭐 중국의 관공서에서 아이폰의 사용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국 안에서 아이폰이 규제를 좀 받지 않을까라는 네. 우려감들. 그리고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중국에서 아이폰 1호 모델이 생각보다 덜 팔렸던.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성들 좀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종합적으로 보면 아이폰 1호가 작년 하반기까지는 크게 흥행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이 애플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들의 어떤 이 상승 탄력들을 굉장히 좀 떨어뜨린 흐름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최근에 BH가 추세 전환을 좀 했던 이 구간들은 지난달 개최됐던 애플의 이 개발자 컨퍼런스 여기에서 뭐 AI 사업에 관련된 어떤 전환 가속화, 맞아요. 인텔리전스도 뭐 공개를 했죠. 그런데 막상 내용을 좀 공개했더니 삼성과 좀 별다른 차이가 없네. 개성이 나가서 없네. 또 악재로 하루 정도 좀 악재 반응이 좀 됐었고 네. 다음 날 뭐 모건 스탠리라든가 뭐 JP 모건이 모건 스탠리라든가 뭐 JP 모건에서 뭐 여기 관련된 목표 주가 좀 사양해야 되고 오히려 AI 전환에 관련된 하반기 실적을 좀 더 주목해야 된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리포트 그리고 목표 주가가
상향됐던 측면들로 애플이 그때부터 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 좀 수반하게 됐고 아직 뭐 확정된 날짜는 아니었지만 한 9월 달 중순 아이폰 16 모델이 아마 이제 하반기에 좀 출시를 좀 네. 앞두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 2분기 실적에 관련된 추정치가 아이폰 15 모델이 중국에서 가격 할인 정책에 힘입어서 굉장히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소식을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었고 이 실적 기조가 근본 2분기부터 좀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기 때문에 리포트는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지표가 있었고요. 전 여기에 더해서 BH가 아직은 실적 기대감을 논외로 하더라도 네. 실적 개선에 관련된 주가 반영은 아직 크게 된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매출 극대화 부분을 우리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2022년도에 LG전자로부터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EVS라고 불리는 사업인데 우리가 뭐 자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두면 차가 이게 알아서 이제 무선 충전되는 그런 기능들 네네네. 기억하시죠? 네. 자, 그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지난 이제 4분기까지에선 네. EVS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좀 미흡했는데 올해 1분기에 굉장히 좀 큰 신장 효과가 있었고 아마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영 효과, 영업이익의 어떤 확대 부분을 주목해 본다면 하반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BH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되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이 좀 들어갈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지금 주가적인 측면을 좀 보면 네. 4월 달 15,800원대 뭐 저가 형성한 이후에 추세 전환했고 지금 일봉 단기 고가가 한 26,000원대인데 뭐 작년 고가가 한 29,000원대 영역을 본다면 주가는 좀 크게 올라간 것은 없다. 오히려 애플의 AI 전환 가속화에 관련된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아이폰 16 모델이 출하가 되게 된다면 여기 더해서는 뭐 공급될 수 있는 FPCB에 관련된 공급량들도 크게 좀 증가될 수 있고 여기서는 뭐 애플량 공급 이슈 이외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에 대한 공급량들도 주목을 좀 해본다면 전체적으로는 하반기에 매출액이 한 10%, 영업이익은 15% 정도 업사이드 될 수 있는 어떤 여력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BH는 이런 관점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본다면 애플의 최근의 고가 행진 여기에 대해서 8월 1일 날 애플이 또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어요. 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 본다면 실적 기대감으로 BH를 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네, 애플의 흥행은 곧 나의 실적 흥행이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애플의 흥행은 곧 나의 실적 흥행이다. BH의 입장에서 예쁘게 써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불만나는 리포트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호텔 신라 또 BH로 세 가지 종목 다뤄봤고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 그리고 또 이슈가 있는 아이들 분석들, 그리고 또 오후장 공략주까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제대로 짚어주실 오늘 두 분의 출연자 소개합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유스닥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두 분과 첫 진행입니다. 첫 진행인데 이렇게 수수 명찰을 달고 네, 첫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고 싶은데 두 분께 오늘장 코멘트 짧게 하나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시장을 수습하겠습니다. 네. 네. 수습하겠습니다. 예, 네. 예. 일단 오늘 증시가 뭐 좀 더티하네요. 예, 네. 이게 코스피는 그래도 자리를 잡는 듯한 모습들인데 네. 코스닥은 왜 맨날 이렇게 빠지기만 합니까? 예, 그래서 좀 마음 아파요. 화가 나는데요. 네. 예, 특히 이제 미국도 러셀 2000 지수 잘 올라가고 네. 이제 또 우리 트럼프 이제 그쪽으로 줄 서야 됩니다. 네.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님께서 예, 네. 얘기를 하시기를 되게 되면은 거기다 이제 중소형주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네. 하게 되면 코스닥도 좀 가야죠. 하지만 코스닥은 아쉽게도 저희 시가총액 1위 쪽이 포진된 게 아무래도 2차전지 쪽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또 트럼프 피해주로 자리 잡다 보니까 피해주로. 예. 네. 중소형은 괜찮은데 피해주도 또 떡 있고 네. 어렵습니다. 셈법이 어렵다 보니까 지수가 일단 못 간다라는 쪽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런 것도 싹싹 피해서 네. 개인 종목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게 또 코스닥의 중소형주도 수습하자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오후장 공략주도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네. 어떤 거 들고 오셨을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말해요? 아니요, 예. 이따가요. 예. 승질이 급해서요. 예. 네,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오늘장 코멘트 어떻게 달아주실까요? 뭐 오늘장 코멘트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코스닥 어이할고 네. 코스닥 어이할고. 네, 네. 오늘 시장이 사실은 나쁘지 않은데 코스닥은 연일 지금 상승을 못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크게 흔들렸을 때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네. 금리 인하가 결국에는 중소형주에 힘을 주겠구나. 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뭐 어제 오늘 보면 오히려 코스닥이 영 힘을 못 내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1.5%. 네. 이게 꼭 트럼프의 영향만 있는지 아니면 정말 실적에 대해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실망감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같으면 약간 테마주들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텐데 네. 오늘 전혀 뭐 약간 비트코인 코인 관련된 종목군들 일부 제외하고는 진짜 뭐 중소형주들 전혀 힘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집중해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더 힘이 빠지지 않나. 아까 말씀하신 그 러셀 지수는 최근 3일 동안 거의 한 6%,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네. 코스닥은 오히려 전저점을 이탈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금 더 알차게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장 흐름 어떤지 두 분과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투자 전략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 투자 전략 제대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방산주 신고가 행진, 이 호재 오래 갈까?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방산주를 주제로 가져오신 유창희 대표님, 지금 네. 시장에서 어떤 점들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방산주들이 계속 사실은 좋은 뉴스들이 많았었어요. 네. 뭐 폴란드든 뭐 관련돼서 수주 소식 계속 있었고 또 뭐 이런저런 지정학 리스크도 계속 있으면서 계속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는데 네. 한번 고점 돌파하려다가 좀 실패하고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주요 기업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연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한 80조 정도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 네. 뭐 LIG 넥스원, 뭐 현대 로템, 뭐 등등 주요 기업들이 수주 잔고가 한 20조 이상 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폭발적으로 매출로 반영되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올해 어쨌든 수출의 은행 수은법이 좀 개정이 되면서 네. 자본금이 늘어나면서 지급 보증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매출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연초부터 계속 기대감은 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트럼프 이슈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죠. 이제 후보, 대통령 네. 후보는 대놓고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제. 네. 네, 죄송합니다. 줄 쓰세요. 괜찮습니다. 대놓고서는 이제 그 국방비를 특히 러우 전쟁 관련해서 네. 일본하고 한국이 더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들을 해왔기 때문에 뭐 거기 관련돼서의 어떤 방위비 증가 또 러우 전쟁이 좀 조기는 아니지만 좀 일찍 해결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약간 러시아하고 조금 친밀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러우 전쟁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주변 국가들이 이게 러시아를 제압을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러시아 쪽의 편을 들어주면서 전쟁이 끝나는 거라면 오히려 그 동유럽 국가들의 군사비 증가, 그러니까 방위비 증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슈가 계속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또 오늘은 사실은 뭐 방산주 어저께 많이 올라왔었죠. 네. 뭐 어저께 뭐 LG 넥스원, 뭐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상승을 했고 오늘도 일단 추가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의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방산주를 보실 때 이제는 조선주도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오, 네. 왜냐하면 조선사들 MRO 시장, 네.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뭐 모두 MRO 시장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MRO 시장이 엄청 큰 시장입니다. 뭐 연간 뭐 수백 조가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 역할을 해준다라면 오히려 조선주들도 이제는 방산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잠수함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건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꼭 우리가 로켓이라든지 전차, 뭐 비행기 만드는 회사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해군 쪽에서도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좀 종목의 선택을 좀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함께 방산주 같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 시장에 대해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네. 네. 방산 시장 가고 싶은 느낌은 아닌데요. 예,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네.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죠. 네, 근데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 나와서 막 와 지금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이슈가 막 나오게 되면 막 사고 싶습니다. 네. 근데 내가 사면 고점입니다. 아, 그래서 네. 손을 못 대겠어요. 예, 딴 거 사셨잖아요. 네. 네. 정보를 들었습니다. 예. 네. 아, 정말요? 예, 언제 거기까지 갔죠? 예, 지난주 목요일날 모 종목 H 부끄럽네요. 예, 네. 예. 조금 이따가 이슈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일단 방산주 관련된 쪽에서 대응은 꼭 그렇더라고요. 좋아서 차트 이쁜데 그래서 거기 딱 사게 되면은 네. 항상 거기가 고점이고 또 미끄러져서 꼭 사게 되면 고점 만들고 다시 또 물렸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럴 때는 차트 이쁘고 이슈 많으니까 사시는 건 좋습니다. 네. 좋은데 요만큼만 사시고요. 조금만 샀다가 다시 밀려서 쭉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좀 사셔서 분할적으로 해서 좀 단가 낮췄다가 다시 움직이게 되면 좀 줄였다가 그럴 땐 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게 되면은 매부 좋고 누이 좋고 가지 잡고 도랑치고 뭐죠 이게? 네. 이런 쪽으로 대응을 네.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대응하시는 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게 지난번 1분기 때 생각보다 실적이 못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시장에서는 방산주 실적 추정이 너무 어려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잘 나올 거예요. 어차피 폴란드 들어간 물량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중심으로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애널리스트도 모르고요. 또 담당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실적 나와 봐야 그걸 안고 거기다가 IR팀 홍보팀에 얘기하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매출이 어떻게 인식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이제 실적 관련된 부분들을 마음 턱 놓고 보기는 조금 더 미스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보실 때 중요한 건 저희가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네. 타이밍. 타이밍은 올라갈 때 가지 네. 말자. 예, 약간 좀 지금 막 강할 때는 이렇게 발장 끼고 있다가 네. 다시 이제 쭉 내려와서 될 때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흐름을 잘 타야 하고 한 번에 막 사고 싶어도 막 사지 말고 분할해서 사라. 그렇게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방산주와 함께 원전주도 함께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0조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전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과 발표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이 이렇게 오가면서 좀 많이 기대감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원전주하고 방산주 둘 중에 좀 어떤 종목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방산주.
방산주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일단 지금 김민수 대표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거에 정답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점에 물려도 네.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올라간다. 계속해서 그쵸? 우상향할 그러니까 거다. 우상향 네. 기조가 유지된다는 거죠. 다만 속도가 막 급등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올라간다는 것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추세가 아직은 우상향 기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덥석 사시면 안 되겠지만 네. 일정 부분 이슈가 나올 때 한번 좀 뒤늦게 추격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저는 수익을 낼 수 있다. 설사 그게 단기 고점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눌림 주고 다시 반등 줄 수 있는 이슈들은 계속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원전은 일단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체코 원전을 수주를 한다. 네. 만약에 이번 주 중으로 네.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발표를 하겠죠. 하면 수주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그때 가서는 확신을 갖고 매수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뉴스 이후에 빠지는 게 아니라 네. 뉴스를 확인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원전 불확실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원전주에 대해서는 시각은 좀 변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는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라면 내일 조금 조정이 나온다. 네. 그러면 충분히 매수는 가능하다. 하지만 길게 본다라면 여전히 방산주의 추세가 살아있고 원전주들은 좀 박스권 흐름, 고점에서 저점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좀 띄고 있다는 부분들은 거기서 점수는 좀 깎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평가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원전 관련해서는 일단 까고 네. 결과 보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네. 같습니다. 죄송한데 방송 용어 좀 써주세요. 까고 이런 수습이라서. 거.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네, 그러면 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방산주하고 괜찮습니다. 원전주 예.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네, 원전은 들어갔다 안 되면 까고 네. 예, 그거 예. 일단 저도 방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추세적으로 매매하기는 좋을 것 같고 둘 다 모멘텀 플레이라고는 하지만 모멘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원전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좀 있잖아요. 네. 이벤트에 따라서 이걸 지금 미리 정리할까 아니면은 끝나고 볼까 막 조금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은 네. 섹터긴 합니다. 그럴 때는 마찬가지로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내일 이제 그러니까 7월 17일 네. 기준으로 체코의 원전 관련돼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될 것 같다. 네.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면 오늘까지 올라오겠지. 그러면서 아침에 모 종목 우진엔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네.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봤다 이거 터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시작하자마자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아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까야죠. 네, 이거 이렇게 지금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네. 바로 손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봐야 되는 이런 네. 운명을 가진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아니면 바로바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손이 빨라서 조금 좀 그래도 이건 될 거야라고 조금 늦췄다가는 또 한 사이에 또 훅 밀리다 보니까 이런 좀 대응의 영역이 더 많은 쪽들이 우리 원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체코 끝나고 루마니아도 이제 2기 원전이 유럽 승인 집행위원회에서 승인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또 대기하는 스케줄은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이거를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좀 반복해야 되다 보니까 네. 이건 좀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감이 있지 않게 되면 대응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고 나니까 하루 종일 차트만 보게 되더라고요. 사고 났다고요? 네? 사고 났다고요? 구매를 하고 나니까 예. 깜짝이야. 투자자가 되고 나니까 예. 하루 종일 좀 주식 시장을 보게 됐는데 자 방산주 관련해서 각 이제 종목 추천 한 번씩 받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로템이 좀 좋아 보여요.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고 네. 또 하나 현대로템은 뭐 K2 전차 관련해서도 수주 잔고가 많이 쌓여 있지만 네. 또 하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전동차, 지하철 같은 거, 기차 쪽이죠.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이 좀 내년에 마무리된다라면 또 재건 관련해가지고도 충분히 이슈가 있을 수 있죠. 최근에 네. 우즈베키스탄에 철도 차량을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현대차 그룹이 해외 공장을 계속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관련해서 현대로템이 같이 중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현대그룹 내에서의 어떤 투자 확대, 시설 투자 확대도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방산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다. 네. 또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중요한 이슈가 나왔을 때 대량의 주식을 좀 매수를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도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었고 지난 7월 10일 그리고
6월 17일에도 대량 거래가 소반됐을 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까요? 네, 안 물릴 만한 거요. 안 물릴 만한 예, 거. 예, 네. 그게 제일 최고입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근데 궁금합니다. 그럼 좀 덜 간 종목들 봤었을 때 이제 막 그래도 좀 지지 잘하고 돌아간다라고 보게 되면 한화 시스템이 네. 더 낫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즘 들어서 열심히 또 수주도 잘 하고 있고 네. 게다가 또 한화 시스템의 특징은 앞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보니까 한화 쪽에서 같이 이렇게 안고 이렇게 좀 돈독한 관계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휘 체계의 또 시스템 쪽에 강점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네. 그걸 안고 움직인다 그러면 아마 이것도 이렇게 되면 쫓아가는 매매는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단기 저항이 하나가 또 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번 때 초반에 저항이 있는데 살짝 또 눌림목 들어갔을 때 그때 또 이용해서 막 사고 싶어 하시는 눈빛이에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예. 아유, 네, 막 네. 이렇게 막 들으면 눈이 예. 반짝반짝하죠, 네, 제가. 너무 몰입하지 네. 마시고요. 그러다가 저기 이제 출연진들 다 나오시게 되면 네. 다 이거 좋아 보인다 그러면 계좌가 다이소가 돼버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방지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투명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라가지 마시고요. 네. 일단 눌림목 때 대응하자라는 쪽에서 아직 좀 덜 갔다라는 쪽에서 한화 시스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로템하고 하나시스템 각각 추천받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열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꿈틀대는 건설주, 이젠 달라질까요? 이렇게 주제 공개됐는데요. 최근 국내 대형 건설사들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건설주를 주제로 가져오신 김민수 대표님, 네. 건설주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좀 어떤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주식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네. 업황 최악입니다. 앞으로 또 뭐가 터질지도 몰라요. 네. 또 PF 가지고 또 이제 다 됐느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왜 올라가죠? 이게 핵심인 그러게요. 거죠. 예. 네. 업황이 거의 바닥이 나왔다라는 생각 쪽에서 움직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데이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보통 나오는 쪽에서 미분양 얘기 많이 하시죠. 예, 우리 앵커님도 집 이제 사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고 싶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주식 열심히 하시는 거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럴 때 보면은 미분양에 대한 데이터가 나가 있는데 네. 이거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봤었을 때 미분양은 벌써 계속 좀 한때 좋았을 때는 당연히 미분양은 바닥을 찍겠죠. 네. 근데 다시 2022년도 그때 기억나십니까? 왜 비슷한 친구분들은 아니겠구나. 아직. 오빠요. 예. 오빠나 오빠, 언니. 예. 네. 예. 이모 삼촌 쪽은까지 생각했을 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분들이 약간 또 영끌해서 주식을 부동산을 샀다라고 네. 해서 쓸 때가 줄 때가 2022년도, 21년도 때입니다. 네. 그때는 미분양이 호황이다 보니까 쫙 빠졌죠. 근데 지금은 다시 이런 때 고금리인데 누가 집을 사? 거기다가 지금 딱 금리가 높다 보니까 허덕허덕이고 있죠. 네. 그랬을 때 보게 되면 미분양은 다시 쭉 늘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올랐을 때, 그러니까 업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업황이 지금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건설업은 안 좋을 때 태동을 하는 거죠. 업황이 좋다고 그러면 벌써 주가는 저기 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단계 이걸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착공 실적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특히 착공이라는 거는 건설을 이제 집을 지어야지. 네. 그래서 공사 막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 좋았을 때는 업황 좋게 되면 2021년도, 22년도 보게 되면 쫙 올라가죠. 네.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뚝 떨어져서 이제 이럴 때 누가 집을 지어? 살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업황이 안 좋아지죠. 그런데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공급이 좀 이제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이제 밑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시그널은 나오기 시작한다. 한쪽이고 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우리 언니 오빠 삼촌 이모들이 예,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사시기 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거래 월별로 보게 되면 거래 흐름 보게 되면 뭔가 올라오네요. 네, 우리 앵커님 수습 앵커님도 여기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나도 이제 저기 있으시다고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예. 네. 눈이에. 예, 근데 결국에는 좀 그냥 멀리서 보셔도 됩니다. 네. 멀리서 보셔도 이제 턴을 이렇게 싹 하기 시작해서 네. 안 좋았을 때는 거의 거래가 없다가 네. 이제 뭔가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 안쪽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업황이 지금까지 안 좋다가 이제 막 개선되면서 이제 요즘 보게 되면은 서울 아파트 이제 다시 상승 터냈다. 그래서 전국의 아파트가 이제 부동산이 약간 좀 플러스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게 봤었을 때 그러면 그동안에는 안 좋았을 때 건설사나 건설에 들어가는 건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안 좋았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요거 이렇게 딱 정리해서 건설사 2개, 네. 건자재 회사 2개. 네. 아, 이런 걸 데이터 준비하는 수제 맞지? 멋있어요. 네. 예. 저희 딜사이트 TV를 위해서 네. 감사합니다. 예, 해야죠. 네, 그래서 그렇게 봤었을 때는 건설사 2개를 본다고 하더라도 네. 작년에 적자를 본 회사는 이제 GS건설, 오. 예, 순살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순살장 들어보기만 아니, 들어보고 순살자이. 자이 예. 네, 많이 철- 봤어요 뉴스에서. 예, 철분 안 써가지고 네, 네. 무너지다 보니까 네, 네. 순살이다 이러면서 막 또 약간 조롱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 싹 정리하다 보니까 적자가 났었죠. 근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흐름들 보게 되면 그러면 업황 안 좋다 보니까 다 적자 나야 되겠네요? 아닌데요, 지금요. 실적은 꽤 그러게요. 괜찮아요. 네. 지금 보신다고 하더라도 건설사 다 5배에서 6배. 그리고 또 건자재 쪽도 4배에서 5배 정도쯤. 그러면 지금 저평가가 심화된다는 얘기죠. 알게 모르게 사업은 하고 있고 네. 게다가 PBR 본다고 하더라도 0.5 확 넘어가는 게 없어요. 다 이렇게 저평가가 심화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바닥권에서는 이제 업황의 바닥권에서는 돌아가는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겠거니. 그리고 또 회사가 힘들면 배당을 주겠습니까? 배당 안 주죠. 근데 배당 다 줍니다. 그러네.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적자분 회사 그건 이제 올해부터 주겠죠. 예. 이제 좀 날카로우시네요.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LX아웃시스 보게 되면 배당이 한 3.8%까지 네.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게 되면 여전히 일단 이번에 주가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설명은 된다. 하지만 이럴 때 보게 되면 그래 그러면서 지금 따라가지만 안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대가시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그러면 또 이런 얘기 없이 또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 또 쭉 하고 밀릴 네. 겁니다. 그런 때 또 건설주 잘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일단 확실한 거는 주식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욕이 뿜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그러니까 지난주 네. 목요일 날 못 사셨더라. 예. 네. 넘어가서요. 예, 유창희 예. 대표님한테도 좀 궁금한데요. 건설주와 건자재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은 뭐 주가만 따지면 네. 바닥일 가능성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 뭐 주택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미분양도 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건설주가 올라오려면 재건축이 붐을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재건축 단지가 계속 시행 계획을 하고 또 진행을 하고 공모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물량이 좀 공사가 좀 지연되거나 좀 중지 보류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왜냐하면 인건비라든지 뭐 자재비가 워낙에 많이 높아지는 바람에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한 뭐 20평에 살던 분이 재건축을 하게 된다라면 뭐 조금 높은 평형을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자기 평형 수 정도는 받아가면서 재건축을 진행하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분담금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그 것이죠. 돈 내고 오히려 들어가야 그쵸?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건축이 예전만큼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뜬다. 뭐 2020년, 21년 상반기처럼 부동산 가격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파르게 오른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내가 지금 비싸더라도 내 돈 내고라도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라고 할 텐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고 기존에 이제 싸게 내놓은 물량들, 급매로 내놓은 물량들이 좀 팔리는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건설사 업황이 좋아졌다 말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좀 개선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네. 건설사의 업황이 좋아진다라고 말하기 전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또 주식이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최근에 네.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올라가는 것들이 배당도 많이 해주고 더 많은 배당을 해줄 수 있다는 어떤 확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건데 건설사들은 지금 배당을 공격적으로 하기가 좀 힘든 게 아직 물론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PF 부실 자금이 조금 해소가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미분양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손상각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 이제 배당 열심히 할게요 하기도 좀 힘들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 부동산주가 약간 기대가 되면서 좀 올라온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가 된다라면 또 건설사들이 또 그런 부분들이 또 기대가 되면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발판은 마련되어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우리 GS건설 같은 경우가 어저께 급등했고 오늘도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근데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할 것인가? 네. 그러기에는 저는 김민수 대표님 말씀하신 게 좀 부담스럽다. 하지만 여기서 눌림이 나왔을 때 일정 수준의 이하에서 조정이 안 빠지고 반등을 모색한다라면 그때는 뭐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은 섣불리 먼저 진입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적인 요소들이 있다. 자, 그럼 유창희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좀 좋게 보세요? 저는 그래서 건설주는 안 봅니다. 아, 건설주 아예 안 보시고 패스.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지금은 기다리시고요. 네. 예, 근데 만약에 하나를 고른다. 네. 그러면은 서울의 아파트가 올라갈 때 네. 주식의 상관도와 같이 연결시킨다 그러면은 HDC 현대산업개발이 네. 이쪽도 좀 사고를 치긴 했었어요. 예전에 광주 쪽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사고 쳤으면 반성하고 잘하겠죠.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지금 말고 네. 기다렸다가 네. 좀 가격 또 가격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눈이 동그래져서 보실 것 같아가지고 눈을 안 뜰게요. 아, 눈 감고 있겠습니다. 눈하고 방송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2만 원대 위쪽으로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었을 때 약 한 19,000원대 중반대 정도쯤에서 그 밑으로 해서 사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안쪽에서 아마 다음을 노리시되 아마 여기서 이제 시그널이 계속 나올 겁니다. 계속 이제 아마 부동산 가격을 통해서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도 하반기에는 또 같이 미국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되는 수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참고 참았던 2년 동안 또 수요들이 실수요가 나오면서 부동산 TV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네. 실수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변화가 나왔을 때 변화를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주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한미반도체 이야기입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안 사면 후회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저희 제작진이 골라봤군요. 네, 골라봤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자리에서 두 분 다 어떻게 보시나요? 좀 좋게 보시나요? 김민수 대표님부터. 방송이 사심 있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고른 거 아닙니다. 예, 네.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제보에 따르면 네. 예, 지난주 목요일 날 공부를 하시다가 네, 어이구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다니 덜컥. 맞아요. 네. 목요일 날 보게 되면 아직까지 잠깐 볼까요? 주봉상으로 이제 거의 흐름 좋다면서요. 저 근데 사실 예. 이제 떠났어요. 손절하셨다고요? 네. 이익을 보고 야. 빼긴 했는데 이제 이익을 여러 보고? 업종을 또 돌아보고 싶어서 저는 예, 이제 예. 순환매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느덧 네, 또 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네. 제가 딱 사려고 할 때는 네. 잘 안 오르다가 이렇게 팔고 나면은 쫙 오르는 그런 게 아직 주린이 아픔인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어느덧 지금 저희가 종목 상담 방송이 되거든요. 네,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리 쪽은 솔직히 조금만 더 내렸었으면 사고 싶었던 자리입니다. 네.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일단 대기하고 있으면 거기까지 밀어주겠니? 그래서 너희들 대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돌릴래? 네. 이런 쪽의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이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나왔던 리포트에서 뭐 지금 안 사면 후회 뭐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사서 후회하신 분도 계세요 지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자리는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서 HBM이 대세가 됐을 때 네. 지금 가장 중요한 다 공부하신 거죠? 네. HBM 공부하셨을 네, 거고 네, 당연하죠. TSV가 뭡니까? 그 열압착 본딩 장치. 와 공부 많이 하셨군요. 그래서 똑순이에요. 예, 네. 이제 수습 뛸 때 또 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무서운데. 네. 그런 쪽에서 독점적인 장비 쪽에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사이클에는 계속 맞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락할 때를 노려보는데 하락의 정점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아유 놓쳤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요만큼 한번 사보셨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닥권을 한 16만 원대에서 한 15만 원대 사이에서 어느 정도 좀 맞아가는 모습들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신 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16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사이를 좀 흐름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한미반도체 전망 어떻게 김 보시나요? 대표님 옆에. 반사. 죄송해요. 반사. 그러게요. 제가 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아직 네. 막 적응이 안 네. 돼가지고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오늘날 리포트가 네. 좀 너무 좀 자극적이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기존의 목표가 26만 원이었는데 네. 최소한 한 20만 원 이상은 좀 가준 상황에서 네. 목표가를 올렸다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리포트라는 게 꼭 타이밍 맞출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뭐 6월 14일 정도 그때 정도의 전후로 해서 리포트가 뭐 30만 원을
업을 했다라면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다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또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좀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기준은 16만 원, 오늘 올라서 16만 원인데 어제 기준으로는 한 15만 원대에서 30만 원을 올린 거라서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이제 증권사 리포터가 보통 이제 1년 네. 주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뭐 30만 원 못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미 지금 연초 대비 한 4배, 5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또 2배가 더 오른다. 그러면 연초 대비해서 10배가 오르는 거고 또 작년 초 대비해서는 그러면 거의 뭐 수십 배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좀 이건 좀 과하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한미 반도체 장비가 이제 계속 아마 이제 공장 증설을 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공급이 늘어날 것이지만 중요한 거는 한 2년 정도 지나게 된다라면 신규 장비 수요가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HBM이라든지 기존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지만 이게 이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일치되는 시점이 나올 거라는 거죠. 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한미 반도체 장비 공급은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보면 실적 피크가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비싸다는 건 아니지만 그 증권사 리포트만 보고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어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립니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오후장에 주목해볼 만한 공략주 한 분씩 각각 이야기 들어볼까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가가지고 네. 1분 정도씩밖에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1분이요? 네,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서 유창희 대표님부터 오늘 오후장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을까요? 네, 저는 LG전자 계속 좀 주목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죠.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가까이 나왔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거의 분기당 1조 영업이익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모멘텀을 이번에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비싸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B2B 관련해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있고 또 네. 여름에는 여름 계절적 수요가 있는 뭐 에어컨 수요가 있지만 또 금리 인하라든지 또 파리 올림픽 뭐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가전제품 수요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차량 인포테인먼트 관련해서 현대차 그룹하고 협업한다는 거. 그러면 이 전장 사업 부분이 급성장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AI 데이터용 냉방 공조 시스템 공급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 로봇하고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걸 감안한다라면 LG전자는 상당히 이제 성장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라면 저는 일단 13만 원 정도까지 목표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최근 저점 한 10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조정 시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오늘 오후장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어떤 걸로 뽑아오셨을까요? 네, 1분 넘으셨는데요. 네, 근데 일단 좀 짧게 하겠습니다. 네. 종목 쪽엔 요즘 뜨는 조선 쪽의 하나오션입니다. 네. 하나오션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안 좋을 겁니다. 근데 버팁니다. 그렇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이 초점이 아니라 2분기 실적 뒤에 나오는 하반기에 대한 턴어라운드의 기대감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또 미국에 진출해서 이제 방산 MRO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쪽까지 반영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반응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직전 고점인 36,500원을 목표가로, 손절가는 2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의 하나오션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의 LG전자 각각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까지 알아봤는데요.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기막힌 한 끼 투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두 분 전문가분들께 모두 감사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